찬바람 부는 고갯마루에 한 여인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름도 집도 제 정신도 없다고 손가락질 받던 바보 하녀 말입니다. 낡은 도포 자락을 끌며 지나가던 한 남자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과거에 수차례 낙방한 몰락한 양반 김선비였습니다. 세상은 널 바보라 부르지만 내 눈엔 버려진 꽃이 필 뿐이구나. 그 한마디가 조롱받던 여인의 운명을 바꾸고 미친 혼인이라 불린 인연을 만들었으며 훗날 고을을 뒤집을 피해 심판으로 이어질 줄.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바보 하녀가 칼보다 날카로운 지혜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 서방을 건드린 자, 조선 땅 어디라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바보라 불린 여인의 진짜 얼굴. 오늘의 옛날 설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설화 옛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 어귀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더기 치마폭이 찬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바보 하녀라 불렀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한 여인이었지요. 저것 좀 보게. 또 저러고 누워있네. 지나가던 아낙네가 침을 탁 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기는 어둡고 웃음만 실실 흘리더니 결국 내쳐진 거야. 옆 사람이 맞장구를 쳤어요. 주인 집에서 멍석마리를 당해 이 길가에 내버려진 지 사흘째였습니다. 여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요.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녀를 지나쳐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더니 한 사내가 허름한 갓을 쓰고 나타났어요. 김선비였습니다. 과거 시험에 3번째 낙방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지요. 그는 쓰러진 여인 앞에서 말을 멈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양반도 참 쓸데없는데 마음을 쓰네. 하지만 김선비는 말에서 내려 여인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눈가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이리 차가운 땅바닥이 어찌 내가 누울 자리겠느냐? 그가 자신의 도포를 벗어 여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꾸나. 여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김선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희죽 웃음을 지었지요. 사람들이 바보라 부르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웃음을 보며 무언가 마음속 깊은 곳이 뜨거워짐을 느꼈어요. 이 사람아, 지금 웃을 때가 아니지 않은가? 그가 쓴 웃음을 지으며 여인을 업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얼마나 굶었던 걸까요? 김선비는 여인을 데리고 근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주인이 인상을 찌푸렸지요. 손님, 저런 천한 것을 데리고 오시면 곤란합니다. 방 하나와 따뜻한 죽 한 그릇이면 돼요. 김선비가 품에서 마지막 남은 은자 하나를 꺼내 탁자에 놓았어요. 주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여인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김선비가 죽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먹거라. 천천히. 여인은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고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죽을 마셨지요.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이제 빈털터리 신세인데 이 사람을 어찌해야 하나.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사실 김선비에게도 사연이 있었어요. 어릴 적 그에게는 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아름다운 누이였지요. 그런데 역병이 돌던 해 누이가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씌었다며 누이를 내쫓으라 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누이를 깊은 산속 암자에 맡겼고요. 그 후 누이의 소식은 끊겼지요. 김선비는 그때의 무력했던 자신을 평생 자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때 내가 더 강했더라면 누이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였을까요? 이 여인을 보는 순간 그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어요. 여인은 여전히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다가가 물었지요.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여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어요. 바보. 바보가 무슨 이름이냐? 내가 이름을 하나 지어주마.
김선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꽃잎처럼 가벼이 바람에 날렸으니 너를 화연이라 부르겠다. 화연은 또 희죽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 무언가 알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화연을 데리고 고향 마을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됐지요. 몰락한 양반이 미친 여자까지 데려왔네. 저러다 둘 다 굶어 죽겠어. 하지만 김선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초가집을 고쳐 화연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화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가끔 허공을 보며 웃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김선비가 잠에서 깨어보니 화연이 마루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달빛이 참 곱구나. 옛날에도 이렇게 예뻤는데. 김선비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지요. 화연아, 지금 내가 말을 한 것이냐? 화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어요. 그 안에 깊은 슬픔과 무언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비님, 화연의 입술이 떨렸어요. 제가 사실은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문이 와르르 열렸습니다. 촛불이 꺼지며 방 안이 어둠에 잠겼지요. 그리고 화연은 다시 바보처럼 희죽희죽 웃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방금 그건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날 밤 김선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화연에게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사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연은 달빛이 비추는 밤에만 조금씩 드러나는 듯 했지요. 며칠 후 마을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빈의 집에서 밤마다 여자 노랫소리가 들린대. 그 바보 하녀가 부르는 건데 그 목소리가 귀신같이 구슬프다더군. 김선비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한밤중 화연이 마당에 서서 달을 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꽃잎은 지고 바람은 불고 님은 가시고 나는 남았네. 그 목소리는 맑고 애절했지요. 도저히 바보 여인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어요. 화연아, 너는 대체 누구냐? 화연이 노래를 멈추고 그를 돌아봤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선비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들으시면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김선비는 고개를 저었지요. 무슨 이야기든 듣겠노라. 두려워 말고 말해보거라. 화연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횃불을 든 사내들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지요. 저기다! 도망친 년이 저기 있다! 화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김선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과의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결코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요. 화연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비님 미안해요. 제가 선비님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김선비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괜찮다. 내가 지켜주마. 횃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터였지요. 과연 화연은 누구이며 왜 쫓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김선비는 그녀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기이한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횃불을 든 사내들은 결국 돌아갔습니다. 김선비가 자신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갔던 양반이라며 화연은 자신이 거둔 하녀일 뿐이라고 둘러댔기 때문이었지요. 사내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화연을 훑어봤지만 그녀가 바보처럼 희죽거리자 코웃음을 치고 떠났어요. 저런 것이 설마 우리가 찾는 그 여인이겠나? 하지만 김선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화연에게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김선비는 화연을 마루에 앉혀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연아, 이제 솔직히 말해다오. 내가 누구이며 왜 쫓기고 있는 것이냐? 화연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선비님,
저는 본래 양반가의 첩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인 어른은 저를 아꼈지만 본부인께서 저를 몹시 미워하셨지요. 화연은 멀리 산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 주인 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본부인은 제가 주인을 저주해 죽였다며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김선비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구판이 벌어진 것이냐? 화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당이 제 머리에 칼을 대고 악귀를 쫓아낸다며 온갖 짓을 했어요.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 후로 제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고 사람들 얼굴도 가물가물해졌어요. 김선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짓을 하다니 참으로 악독한 일이로구나. 화연은 쓸쓸히 웃었어요. 본부인은 저를 몇 푼에 다른 집에 팔아넘겼고 그 집에서도 쓸모없다며 내쫓았지요. 선비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화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하지만 화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님, 저 같은 천한 것 때문에 선비님께서 욕을 드시면 안 돼요. 그냥 저를 내보내주세요. 김선비의 눈빛이 단호해졌지요. 아니다. 나에게 생각이 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화연아, 나와 혼인하지 않겠느냐? 화연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어요. 선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바보 하녀인데 어찌 선비님과... 김선비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정식 혼인을 하면 너는 내 부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함부로 너를 데려갈 수 없지. 화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하지만 선비님께서 욕을 들으실 텐데요. 김선비는 씩 웃었습니다. 욕쯤이야 듣고 말지. 그까짓 거. 사흘 후 김선비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어요. 이장 어르신, 혼례를 올리고자 하니 증인을 서주십시오. 이장은 담뱃대를 툭툭 털며 물었지요. 그 바보 하녀 말이오. 선비 양반이 제 정신이오. 김선비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네, 화연을 정식 부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이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 사람아, 양반이 천한 하녀와 혼인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그것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양반 완전히 미쳤구만. 과거 시험에 번번이 떨어지더니 결국 정신줄을 놓았어. 김선비는 꿋꿋이 말했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 화연은 제 부인입니다. 증인을 서주시지 않으시겠다면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장은 한숨을 푹 내쉬었지요. 에이, 알아서 하시오. 내 증인은 못 써줘도 말리지도 않겠소. 김선비는 허름한 혼례를 준비했습니다. 돈이 없어 비단 혼례복도 없었고 잔치상도 소박하기 그지없었어요. 그저 낡은 치마저고리에 연지곤지만 찍은 화연이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혼례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양반이 바보랑 어떻게 혼인을 하나. 저것 봐라. 신부가 희죽희죽 웃고만 있네. 화연은 정말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때론 멍하니 허공을 보다가 때론 희죽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지요. 저런 것과 첫날 밤을 보낸다니. 끔찍하지 않나. 양반도 참 별꼴을 다 보겠어. 마을 훈장이 한마디 거들었어요. 김선비, 자네 조상님들이 저승에서 통곡하실 게야. 양반의 채통이 어디 갔나? 김선비는 담담히 대꾸했습니다. 채통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훈장이 코웃음을 쳤지요. 그래서 낙방만 거듭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웃음소리를 묵묵히 견뎠어요. 간단한 예식이 치러졌습니다. 절을 올리는데 화연이 자꾸 엉뚱한 곳을 향해
절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어댔지요. 저것 봐, 어디에 절하는지도 모르네. 김선비, 그래도 괜찮겠나? 김선비는 조용히 화연의 손을 잡고 방향을 바로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이쪽으로 하면 된다. 화연이 그를 올려다보며 희죽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뒤에서 온갖 욕설과 비웃음이 쏟아졌지만 김선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둘만 남은 방 안은 고요했어요. 화연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고 김선비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요. 한참을 침묵이 흐르다가 김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화연아, 두려워 말거라. 나는 내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화연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어요. 선비님, 정말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데. 김선비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낙방한 양반이다. 이를 체면도 없지. 하지만 화연은 알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 깊은 곳에 상처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의 비웃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김선비네 집 앞을 지나가면 웃음소리가 들린대. 바보 마누라가 밤새 혼자 웃는다더군. 저러다 둘 다 귀신 들리는 거 아니야? 장터에 나간 김선비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어요. 저기 바보 장가든 양반 온다. 으이구, 밤에 잠이나 오려나. 김선비는 애써 모른 척하며 곡식을 샀습니다. 하지만 상인들마저 그를 놀려댔지요. 선비님, 집에 가셔서 마님께 글이나 가르쳐 보시지. 하하, 바보가 글을 배우면 신동이겠네. 김선비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김선비도 참 한심해. 양반이라는 자가 저런 천한 것과 동침을 하다니. 저 바보하녀, 예전에 어느 양반집 첩이었다며? 그러게 주인한테 저주를 걸어 죽였다는 소문도 있더라고. 김선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낙네들이 그를 보고는 헛기침을 했어요. 어머, 선비님 오셨네. 김선비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화연은 누구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낙네 중 한 명이 빈정거렸지요. 그래도 선비님은 참 대단하세요. 저런 것도 사람으로 보시니. 김선비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화연이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그녀는 빗자루를 거꾸로 들고 있었지만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화연아, 힘들면 쉬어도 된다. 화연이 고개를 들고 희죽 웃었습니다. 선비님, 저 빗자루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김선비는 쓴웃음을 지으며 빗자루를 바로 잡아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소박한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화연이 밥을 뜨다가 그릇을 엎질렀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선비님. 김선비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지만 그는 이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했지요. 그날 밤 김선비는 잠들지 못하고 뜰에 나와 앉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때 방문이 스르륵 열리며 화연이 나왔습니다. 선비님 잠 못 이루세요? 김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 말이다. 화연이 그의 곁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화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제가 정말 선비님께 짐이 되는 것 같아요. 김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있어 외롭지 않구나. 화연의 눈에서 눈물이 똑 떨어졌어요. 선비님은 왜 저를 거두셨어요? 저 같은 바보를. 김선비는 먼 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내게도 누이가 있었다. 너처럼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던 누이가. 화연이 조용히 그의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누이가 쫓겨나는 것을 보고만 있었지. 김선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너를 보는 순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화연은 김선비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선비님, 두 사람은 그렇게 달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화연에게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요. 혼인 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초가집의 처마 밑에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김선비와 화연의 살림은 말할 수 없이 가난했습니다. 아침에는 묽은 죽 한 그릇, 저녁에는 나물 몇 점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김선비의 집에서 매일 밤 은은한 향기가 흘러나온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하네. 저 집에서 무슨 향이 나는 거야? 귀한 향나무라도 태우나? 한 아낙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가난한 집에 무슨 향나무가 있겠어? 아마 풀 태우는 냄새겠지. 하지만 그 향기는 분명 범상치 않았어요. 은은하면서도 깊은, 마치 깊은 산속 절집에서나 맡을 법한 향이었지요. 어느 저녁 이장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김선비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김선비는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화연이 무릎을 꿇고 먹을 갈고 있었지요. 이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보가 먹을 간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하지만 화연의 모습은 달랐어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가장 정성스럽게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먹도를 둥글게 돌리는 손놀림이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맑고 또렷했습니다. 이장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저게 정말 바보의 눈빛인가? 집안에서는 김선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연아, 손이 아프면 쉬어도 된다. 화연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선비님. 저 이거 하는 게 좋아요. 김선비는 책에서 눈을 떼고 화연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참 신기한 사람이구나. 먹을 가는 것을 좋아하다니. 화연이 희죽 웃었어요. 먹 냄새가 좋아요. 이 향기. 옛날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아요. 김선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화연이 가끔 이렇게 옛날 일을 떠올리곤 했거든요. 화연아, 혹시 내가 어렸을 적 글을 배운 적이 있느냐? 화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머릿속이 흐릿해서. 김선비는 붓을 들어 종이에 하늘 천자를 썼어요. 이 글자를 아느냐? 화연이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가락으로 공중에 글자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하늘 천자를 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연아, 너 이 글자를 아는 것이냐? 화연은 자신이 뭘 했는지도 모르는 듯 멍하니 있었어요. 제가 뭘 했어요? 김선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 분명 과거에 글을 배운 적이 있구나. 그날 밤부터 김선비는 화연에게 조금씩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땅 지디 자다. 천천히 따라 써보거라. 화연은 서툴게 붓을 잡았습니다. 먹물이 여기저기 튀었지요. 어려워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며칠이 지나자 화연의 글씨가 조금씩 나아졌어요. 마치 손이 글자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밤 김선비가 시 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꽃은 지고 새는 울고 봄은 가네. 그러자 화연이 갑자기 그 다음 구절을 이었어요. 산은 푸르고 물은 맑아. 님은 어디? 김선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연아, 내가 이 시를 아는 것이냐? 화연은 당황한 표우로 입을 막았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서 나왔어요. 김선비는 확신했습니다. 화연은 분명 양반집 교수였거나 최소한 글을 배운 여인이었을 거라고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밤 시간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김선비가 책을 읽으면 화연은 옆에서 먹을 갈았어요. 그리고 가끔 김선비가 어려운 구절에서 고민하면 화연이 엉뚱하게 정답을 말하곤 했지요. 선비님, 이 글자 화합할 화허 아닌가요? 김선비가 깜짝 놀라 책을 확인하면 정말 그 글자였습니다. 화연아, 너는 정말 신기한 사람이구나. 분명 바보인데 어찌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냐? 화연은 그저 희죽 웃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 깊은 곳에는 무언가 슬픈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돌았어요. 김선비네 집에서 밤마다 글 읽는 소리가 들린대. 그것도 두 목소리로. 설마 바보 하녀가 글을 읽는 건 아니겠지?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서당 학동 하나가 몰래 엿들으러 갔어요. 그리고 정말로 두 목소리를 들었지요. 김선비의 낮은 목소리와 화연의 맑은 목소리가 번갈아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학동은 깜짝 놀라 뛰어갔어요. 이튿날 훈장이 김선비를 찾아왔습니다. 김선비, 소문이 사실이오. 바보 하녀가 천자문을 읽는다던데. 김선비는 차를 따라주며 담담히 대답했어요. 사실입니다. 화연이가 조금씩 글을 익히고 있습니다. 훈장이 코웃음을 쳤지요. 바보가 무슨 글을. 분명 자네가 달달 외운 것을 흉내내는 거겠지. 김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화연이는 정말로 글을 압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억해내고 있는 겁니다. 훈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김선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화연이는 본래 글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무언가 큰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을 뿐이지요. 훈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렇다면 그 여인 본래 신분이 천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군.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장이 일어서며 말했지요. 조심하게 김선비. 그 여인에게 무슨 큰 사연이 있는 것 같으니. 그날 밤 김선비는 화연에게 물었습니다. 화연아, 너는 정말 내 과거가 기억나지 않느냐? 화연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가끔 꿈을 꿔요. 넓은 마당이 있는 큰 집이 나와요. 김선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 또 무엇이 보이느냐? 화연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여자 한 분이 저를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당이 칼을 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선비는 화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다. 이제 그런 일은 없다. 화연이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선비님, 제가 만약 나쁜 사람이었다면 어쩌죠? 사람들 말처럼 제가 정말 누군가를 저주했다면. 김선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님을 안다. 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지. 화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김선비는 화연에게 더 많은 글을 가르쳤고 화연은 놀라운 속도로 글을 익혀나갔어요. 어느 날은 화연이 스스로 시 한 구절을 썼습니다. 달빛 아래 그림자 둘, 외롭지 않네. 김선비는 그 시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화연아, 이 시 내가 지은 것이냐? 화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쓰고 싶었어요. 김선비는 깨달았습니다. 화연은 단순히 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시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대체 이 사람은 누구였던 것일까? 그날 밤도 집 안에는 은은한 향기가 흘렀습니다. 화연이 정성스레 간 먹에서 나는 향이었어요. 김선비는 그 향기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향기는 화연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순수하고 맑은 그녀의 본래 모습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두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가집 안에서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따뜻하고 외롭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두 사람의 세상이었지요.
그리고 화연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어요. 화연이 마루에 앉아 달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선비님, 제가 기억이 다 돌아오면요. 선비님이 저를 싫어하실까 봐 무서워요. 김선비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누구든 너는 내 아내다. 화연이 그를 돌아봤어요. 약속하세요, 선비님. 제가 누구였든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김선비는 화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하마. 절대로. 두 사람은 그렇게 달빛 아래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곧 화연의 과거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진실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초가집의 처마 끝에서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지요. 봄이 오려는 어느 날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가 탐욕스럽기 그지없다는 소문이었어요. 이번 사또는 양반집을 노린다더군. 보물이나 땅 문서를 빼앗는다지 뭔가.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로 관속들이 마을로 들이닥쳤어요. 김선비네가 어디냐? 우두머리 관속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가난뱅이 집에 무슨 일인가? 보물이 있다고 들은 적도 없는데. 관속들이 김선비의 초가집 앞에 멈춰 섰어요. 대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김선비, 당장 나오너라. 김선비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관속 우두머리가 문서 하나를 펼쳐 보였어요. 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옥새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당장 내놓거라. 김선비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옥새라니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가난한 선비 집안입니다. 그런 것은 본 적도 없소이다. 관속이 비웃었어요. 그렇게 잡아떼려고. 사또께서 이미 다 아신다. 그때 집안에서 화연이 나왔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에요? 관속들이 화연을 보고는 킥킥거렸지요. 아, 이게 소문으로만 듣던 바보 마누라로구만. 양반이 이런 것과 살다니 참. 김선비가 화연을 뒤로 감쌌어요. 아내는 아무 상관이 없소.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마시오. 하지만 관속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다, 옥새가 없다면 관가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겠구나. 너를 체포한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했어요. 이거 큰일 났네. 김선비가 끌려가는구만. 관속들이 김선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화연이 다급히 매달렸어요. 안 돼요. 선비님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관속이 화연을 밀쳐냈지요. 비켜라, 바보년아. 화연이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김선비가 소리쳤어요. 화연아, 괜찮으냐? 하지만 관속들은 그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가 화연을 돌아보며 외쳤지요. 화연아, 집에서 기다려라. 내가 꼭 돌아올 테니. 화연은 울며 손을 뻗었습니다. 선비님, 선비님. 하지만 김선비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쯧쯧, 불쌍하긴 하지만 어쩌겠나. 사또를 거역할 순 없지. 화연은 대문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초가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연은 혼자 구석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있었지요. 선비님, 선비님.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김선비 없이 혼자 남겨진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화연은 관가로 향했어요. 관가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 바보 마누라가 왔네. 혼자서 뭘 하려고? 화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요. 남편을 돌려주세요. 관속이 코웃음을 쳤어요. 돌아가거라, 바보년. 사또께서 신문 중이시다. 화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남편이 나올 때까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참 기특하긴 하네, 바보지만. 하지만 소용없을걸.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었어요. 화연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였지요. 저녁 무렵 관속 하나가 나와 소리쳤습니다. 김선비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곤장 20대를 치겠다. 화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요. 선비님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곤장 소리가 들려왔어요. 탁, 탁, 탁. 김선비의 신음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지요. 화연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선비님. 선비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마패다. 마패를 든 사람이 온다. 한 사내가 말을 타고 관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들었어요. 암행어사 출두요. 관가 앞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암행어사라니! 큰일 났구나! 사또가! 암행어사가 말에서 내려 관가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안에서 사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암행어사님, 소인은 결백합니다. 하지만 암행어사는 차갑게 말했지요. 내 죄목을 하나하나 읽어주마. 무고한 백성들에게 누명을 씌워 재물을 갈취한 죄. 사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암행어사는 김선비를 끌어내라고 명했어요. 잠시 후 김선비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등에는 곤장 자국이 선명했고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지요. 화연이 달려갔습니다. 선비님. 김선비가 화연을 보고 억지로 웃었어요. 화연아, 내가 돌아왔구나. 암행어사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김선비, 고생이 많았소.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오. 김선비는 고개를 숙였어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김선비가 풀려났다! 정의가 살아있구나!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암행어사가 화연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부인, 혹시 성함이 어찌 되시오? 화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는 화연이에요. 암행어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본래 이름 말이오. 화연은 당황했지요. 잘 모르겠어요. 암행어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혹시 부인, 정승댁에서 살았던 적이 있소? 화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김선비도 깜짝 놀라 화연을 바라봤어요. 어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암행어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분은 아마도 정승댁의 잃어버린 딸일 것이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화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하녀였어요. 정승댁의 딸이 아니에요. 암행어사가 고개를 저었지요. 3년 전 정승댁의 딸이 실종됐소. 본부인이 첩의 딸을 질투하여 무당을 시켜 괴롭혔다는 소문이 있었소. 김선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화연이가 암행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승의 서녀였을 가능성이 높소. 무고한 죄로 고초를 겪다가 기억을 잃고 떠돌았던 것이겠지. 화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녀의 머릿속에 잊혀졌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넓은 정원, 비단 옷,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던 본부인의 차가운 눈빛. 저는 화연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김선비가 다급히 그녀를 안았어요. 화연아, 정신 차려라! 암행어사가 말했습니다. 부인을 데려가야 하오. 정승께서 그토록 딸을 찾고 계셨소. 김선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화연이를 데려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암행어사는 난처한 표를 지었지요. 그것이 옳은 일이오. 부인은 양반가의 딸이니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하오. 김선비는 화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화연이는 제 아내입니다.
하지만 암행어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법도가 있소. 김선비. 양반가의 딸이 하녀 신분으로 혼인한 것은 무효요. 김선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닙니다. 화연이는 제 아내입니다. 화연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선비님,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정말 정승댁의 딸인가요? 김선비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 너는 내 아내야. 하지만 암행어사는 단호했어요. 3일 후 사람들이 내려올 것이오. 그때 부인을 확인하고 데려갈 것이오. 김선비와 화연은 서로를 껴안은 채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세상에, 바보 하녀가 정승댁 딸이었다니. 그럼 김선비는 어쩌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화연이 김선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비님, 저 가기 싫어요. 김선비는 그녀를 안았지요. 나도 너를 보내기 싫구나.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3일 후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달빛이 초가집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이제 곧 사라질 두 사람의 행복을 애도하는 듯 했지요. 과연 두 사람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일까요? 운명은 이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련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3일이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김선비는 잠들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화연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화연아, 자지 않고 뭐 하느냐? 화연이 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처럼 희죽거리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또렷하고 냉정했지요. 선비님, 화연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분명하고 차분한 전혀 바보 같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김선비가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어요. 화연아, 내 목소리가. 화연은 김선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선비님,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진짜 이야기를요. 김선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화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승댁의 딸이 아닙니다. 김선비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럼 암행어사님 말씀은? 화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어요. 저는 판서 댁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어렸어요. 정 판서. 들어보셨나요? 김선비가 숨을 삼켰습니다. 설마 3년 전 영모죄로 멸문지화를 당한 그 정판서 말이냐? 화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그분의 외동딸 정유하였습니다. 김선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연. 아니, 정유화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셨어요. 모함을 한 건 당시 영의정이었던 민 대감이었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군이 집을 포위했을 때 어머니께서 저를 뒷담 너머로 밀어내셨어요. 살아라, 유하야. 꼭 살아남아라 하시면서. 김선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유화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도망쳤습니다. 비겁하게도. 가족들이 모두 죽어가는데 저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민 대감의 부하들이 저를 쫓아왔어요. 정 판서의 딸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안 되니까요. 김선비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보 행세를 한 것이냐? 정유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주막에서 무당굿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틈에 섞여서 바보인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바보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거든요. 이름도 과거도 묻지 않죠. 김선비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견딘 것이냐? 정유화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처음엔
며칠만 버티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추격은 끝나지 않았고 저는 계속 바보로 살아야 했죠. 그녀가 김선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선비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분을요. 김선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나와 함께 있을 때도 계속 연기를 한 것이냐? 정유화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선비님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진짜였어요. 선비님께 글을 배우고 시를 쓰고 먹을 갈던 그 시간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만큼은 제가 정유화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김선비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유하야, 얼마나 힘들었느냐? 정유화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이제 제가 할 일이 있어요. 김선비가 놀라 그녀를 바라봤지요.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이냐? 정유화의 눈빛이 서슬 퍼렇게 변했습니다. 선비님을 끌고 간 탐관오리, 그리고 그 뒤에 민대감.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내 서방님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내 똑똑히 보여주리라. 김선비는 깜짝 놀라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유하야, 위험하다. 내가 나서면 신분이 탈로 날 것이야. 정유화는 씩 웃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선비님.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꺼내왔어요.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옥으로 만든 패가 나왔지요. 이건 김선비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거예요. 정유화가 그 옥패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어요. 김선비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그게 증거란 말이냐? 정유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대감이 조작한 문서의 진본이 여기 새겨져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영모가 거짓이었음을 밝힐 수 있죠.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받아들었어요. 그럼 왜 진작 이것을 내놓지 않았느냐? 정유화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누구를 믿겠어요? 어디 가서 이걸 보여줘도 제가 먼저 죽임을 당할 뿐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암행어사가 와 있고 민대감의 부하인 탐관오리도 잡혔으니까요. 김선비는 정유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하야, 정말 괜찮겠느냐? 정유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선비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에요. 판서의 딸 정유화로 당당히 서겠어요. 이튿날 아침 관가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정승댁 사람들이 도착했기 때문이었어요. 저 여자가 우리 아가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승댁 집사가 말했습니다. 암행어사가 화연을 데려오라 명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정유화가 김선비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양반 규수의 기품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바보 하녀 맞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정승댁 집사가 다가왔어요. 아가씨, 저희 아가씨가 맞으신지? 정유화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승댁의 딸이 아닙니다. 집사가 당황했지요. 하지만 암행어사님께서. 정유화가 옥패를 꺼내 높이 들었어요. 저는 정판서의 외동딸 정유화입니다. 관가 앞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암행어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정판서라니. 영모죄로 죽은 그 판서 말이오? 정유화는 꿋꿋이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습니다. 이 옥패가 그 증거입니다. 그녀가 옥패를 암행어사에게 건넸어요. 암행어사는 옥패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건 정말로. 그가 주변 관속들을 돌아봤습니다.
이 옥패에 민대감의 친필이 새겨져 있소. 역모를 조작한 증거가 여기 있소.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정판서가 억울했다니. 그럼 민대감이 역적이란 말인가? 암행어사가 정유화를 바라봤습니다. 부인. 아니 정소저.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계셨소? 정유화가 담담히 대답했어요.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쥐어주셨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결백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워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암행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오, 민대감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그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오. 내가 이 증거를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가겠소. 정유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사님. 암행어사가 김선비를 바라봤어요. 김선비, 자네는 참으로 대단한 부인을 두었구려. 김선비는 정유화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 제 자랑스러운 아내입니다. 그날 관가 앞 광장은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정유화의 정체가 밝혀지고 정판서의 억울함이 풀릴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정유화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판서댁 아가씨셨다니. 그런 분이 우리 마을에 숨어 계셨다니 믿기지가 않네. 하지만 정유화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그녀는 김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한양으로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김선비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연하지. 어디든 함께 가마. 정유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우리의 미래를 찾을 거예요. 김선비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유화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바보의 허물은 벗겨졌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어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이제 희망의 빛이었지요. 과연 정유화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선비와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정유화는 김선비를 깨웠다. 제가 먼저 한양으로 가야 해요. 암행어사님과 함께 가면 민대감이 눈치챌 거예요. 그녀는 홀로 한양으로 향했다. 성문 밖 주막에서 다시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었다. 다시 바보가 되는 거야. 그녀는 북촌 양반 골목으로 향해 이 판서를 찾아갔다. 이 판서님, 정유화입니다. 이 판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자네 아버지와 나는 과거 동기였네. 살아있다니. 정유화는 옥패를 보여주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민대감을 무너뜨릴 겁니다. 이 판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옛 신하들을 모아야겠구나. 낮에는 바보 하녀로 관할을 정찰하고 밤에는 옛 신하들을 만났다. 민대감의 사랑채에 몰래 들어가 결정적 증거도 찾아냈다. 뇌물장부와 거짓 고변서였다. 일주일 후 김선비와 암행어사가 도착했다. 유화야. 김선비가 그녀를 꼭 안았다. 정유화는 상소문을 건넸다. 모두 준비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말했다. 내일 조정에서 이 상소문을 올리겠소. 조정이 열렸다. 민대감이 먼저 말했다. 암행어사가 월권을 행한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그때 암행어사가 나타났다. 전하, 지방 비리의 배후에 영의정 민대감이 있사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어졌다. 암행어사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뇌물장부, 거짓 고변서, 그리고 옥패. 임금이 옥패를 살피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민대감, 내가 쓴 글씨가 아니냐? 노신하들이 증언했다. 정판서는 충신이었사옵니다. 민대감이 거짓 문서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정유화가 입장했다. 소복을 입은 모습이었다. 전하,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임금이 상소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짐이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대감의 벼슬을 박탈하고 엄히 다스리라. 임금은 정유화를 바라봤다. 내 아버지의 죄를 사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겠노라. 그리고 정판서의 땅과 집을 돌려주겠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바보 하녀가 판서댁 딸이었다니. 정유화와 김선비는 정판서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마루에 앉아 김선비가 물었다. 나와 함께 있을 때 정말로 바보였던 적이 있었느냐? 정유화가 미소 지었다. 처음에는 연기였어요. 하지만 선비님과 함께 있으면서 가끔은 정말로 행복한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냥 선비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여자였죠. 김선비가 고백했다. 나는 처음 그를 가르칠 때부터 알았지. 하지만 내가 누구든 상관없었다.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고마웠으니까. 정유화가 그를 꼭 안았다. 감사해요. 제 생명과 제 마음을 구해주셔서요.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 정유화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김선비는 과거에 급제했다. 세월이 흘러 손주들이 생겼다. 어느 날 손녀가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정유화가 말했다. 할머니는 바보인 척했단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지. 김선비가 덧붙였다. 진짜 아름다움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란다. 석양이 질 무렵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있었다. 선비님, 다음 생에도 만날까요? 당연하지, 언제나 함께일 것이요.